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병 특검 얘기부터 해봐야겠어요. 네. 지금 야당들이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더 거세게 지금 최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늘 발언 준비했거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등 모든 지도부가 오늘 최상병 특검을 언급을 했습니다. 22대 국회까지 갈 것도 없이 21대 국회 안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네. 또 최근 공수처 수사 결과가 속속 공개되고 있어서 이와 좀 맞물린 측면도 있고요. 지난해 8월 2일에 그러니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즉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참고로 이시원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 사안을 박정훈 대령,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에 넘겼던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다시 찾아갔던 날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떤 통화였을 거라고 보세요? 기록을 해오세요라는 어떤 압력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수의 주체가 국방부가 아닌 용산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제고, 이 문제에 이제 주도권이 누가 주도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법무관리관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했다. 네. 이게 뭘 시사하는 거겠습니까? 기록 회수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오히려 용산에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빨리 이거 가져가야 되지 않냐 라고 푸시한 정황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사건 초기에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거론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럴 때 공직기관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조사하거나 접촉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입한 그 형태도 이첩 기록을 회수해오는, 그러니까 기껏해봐야 범죄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압수물을 확보하는 절차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나선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예.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첩을 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엄명을 어긴 사건.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나선 거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라는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 신복들이 움직였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사람이 법무비서관이 됐든 공직기관 비서관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예. 용산의 법률 전문가가 총괄했을 거라고 의심했다.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흔적을 느끼신 겁니까? 그렇죠. 정종본 부사령관이 받아 적은 10가지 지시사항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는 내릴 수 없는 결정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은 검찰 기소 후에 해라.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요. 네. 꼼꼼히 뜯어보면 또 군사법 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 법조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특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에서 언동이라는 표현을 군법무관들이나 일반 법조인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게 이제 공안 쪽이나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저도
이번에 들었거든요. 예. 이 표현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문제의 총괄 법률 책임자는 뭔가 그런 캐릭터를 가진 공안 사건을 많이 다루고 일반 법조에는 능통하나 군사법 체계를 잘 모르는 그런 법조인이 아닐까 제가 추정을 했던 건데요. 네. 뭐 지금 나온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캐릭터에 오히려 다 잘 맞는 첫째 공안 통이고요. 군사법 체계는 잘 모르고 그러나 직책과 직급이 상당한 그래서 법무관리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법조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제가 추정한 캐릭터와는 가장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름만큼이나 시원하게 공개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중요 피해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고요. 한다고 하고요. 뭐 압수물 분석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특검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이게 단순히 대통령 경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이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공수처만으로는. 그래서 특검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뭐 오래전부터 보고 있어요. 네. 공수처가 과연 이걸 어느 그 속도를 내서 특검 논의가 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예.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워낙 인력이 부족하고 그 대신 또 이 사건이 그 펼쳐져 있는 국면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 인력이 적고 다른 사건도 같이 수사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물리적 한계에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고리, 키 누가 주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면 보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 경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뭔가 연유가 있는 뭐 정리해 보면 한 노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공수처의 나머지 수사와 특검이 열린다면 이제 공수처의 몫이 아니 특검의 몫이 아니겠느냐. 예. 적어도 공수처가 대통령 외압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다른 노비 때문에 대통령의 경로가 기획된 것이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특검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공수처 수사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경로와 그 이후에 이제 박 단장에 대한 그런 어떤 린치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이미 다 확보돼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박정훈 대령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수사 재판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을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오늘 또 긴밀하게 만나서 대책을 좀 논의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 변호인단이나 당사자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이 사건 핵심을 잘 드러내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이제 어떤 국면 전환, 분위기 전환, 이 본질에 더 가까운 사건 전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물론 여전히 어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전향적 조치를 이제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특검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미 정해놓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민주당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면 사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로비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죠. 어떻게 네. 규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수회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실무회동이 어제 있었고 오늘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수회담은 이번 주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2차 준비회동 일정이 나왔는데 내일입니다. 네. 아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내일 만나서 좀 뭔가를 더 조율한다고 해도 금요일은 어떤가 하면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지금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40분을 만났다는 거는 영수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회동에 대한 양측의 공지를 살펴봐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민주당은 이 의제에 대해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지는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가감없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 뭐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렇죠. 거부권을 자제해라, 대국민 사과를 하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은 일단 듣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걸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빼지 말아라. 가감없이 하자라는 데에 방점을 찍은 거고 대통령실은 그걸 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민심이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그래도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중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경전이 있는 거죠.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 하자는 제안했었잖아요. 네. 요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공을 그 바톤을 그 대통령실로 넘겨버린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이 이런 겁니다. 일단 이번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요. 다만 그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 대표와도 만남을 갖지 않겠냐라는 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니까 약간 특집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좋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어요. 그 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리던 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이 민의를 듣고자 한다면 다른 야당들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한 그 연석회의를 받을지 말지를 민주당이 고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용산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진짜 변하기로 했다면 다른 야당도 만나라. 네. 이거는 우리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을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거. 그렇죠. 앞으로 또 좀 봐야 하겠죠. 네. 근데 용산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이 영수회담 자체 그 준비하는 회동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이거를 뭐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민주당의 요구가 뭐 너무 많으니까 특히 뭐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담 의제에 오를 사안인데 이걸 네.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의제 자체만으로도 난항이 많은데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네,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들 만난 부분은 어떻게 됐죠?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이 있었고요.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낙선하거나 불출마했거나 또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대통령이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견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까? 쇄신,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의원 종로에서 낙선했죠. 최 의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된다.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서병수 의원 부산 북구갑에서 낙선한 분이죠. 이분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대우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또 서정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심을 대통령에게까지 잘 전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 더 주목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진석 그 전 부의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좀 혹평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죠. 네. 예. 그리고 뭐 정부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주항공청의 첫 청장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비판을 하더라도 칭찬할 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주항공 임무본부장에는 존리 전 나사 본부장, 그리고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 흔히 나사라고 불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우주과학자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청장은 차관급인데 그 윤영빈 교수가 액체 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오랜 기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나로 개발이나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다. 뭐 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본부장도 눈에 띄는데 존리 전 나사 본부장은요. 그 미국 이민 1.5세대고요.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온 우주 분야 전문가다. 뭐 재밌는 부분이 이분이 청장보다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능한 인재 데려오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까지 좀 파격적으로 조정해야 됐다. 뭐 이렇게 만약에 청장 같은 경우에는 초대 청장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가 있으니 예. 실제로 실무를 담당할 임무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 이런 좀 정부의 좀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우주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조금 생경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R&D 예산 문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대폭 삭감을 했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총선이 끝나고 첫 번째 그 외부 행사도 그 과학기술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우주항공청장도 굉장히 아직 출범까지는 5월 27일이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도 좀 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면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